대구 경북에 협성 휴포레가 찾아옵니다. 대구, 경주, 경산에서 만나는 휴포레 프리미엄의 감동 꼭 찾아오세요. 협성 휴포레 대구 죽곡, 경주 황성, 경산 대평 11월 중 분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가 먹먹합니다. 박수 소리가. 이렇게 박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바람이 나고 더 좋은 강의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굉장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저한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동료가 흘러온 길, 동료 변천사라고 그럴까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한국 현대사의 시기에서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전고투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잡아왔던가. 풍요롭고 배가 부르고 넉넉한 윤택한 그런 환경 속에서 생겨난 문화가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가련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잘 안 풀리고 하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근대 동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주옥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불렀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어린 시절에 불렀고 또 우리들의 아들, 딸들,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대대로 불러갈 그러한 노래들을 우리는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그 노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노래를 만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 노래를 만들 때 어떤 아주 힘겨운 사정들이 있었던가, 이런 것을 공부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노래들을 쭉 공부했었는데요. 별의별 사람들이 거기 동요 부르는 일에 다 가담을 했죠. 12살짜리 어린 소녀에서부터 심지어는 평양 기생출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본에서 음악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 갔다 온 그러한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동요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동요를 우리 한국인 전체가 사랑하고 부르고 대물림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밤이라고 하는 노래를 오늘의 첫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윤복진 작사, 이연실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래의 이 작사자 윤복진 선생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지역에서 이 윤복진 선생의 이름은 다시금 되새겨야 할 잊어졌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윤복진.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가운데서 가운데 키 커다랗게 생긴 분이 바로 윤복진 선생입니다. 윤복진 선생 왼편에 조그맣게 서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현재명 선생입니다. 네, 고향 생각에 그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던 현재명 선생. 이 윤복진 선생은 대구 개성학교를 다녔고요. 개성학교를 다닐 때 누구하고 가장 친했는고 하니까 바로 작곡가 박태준 선생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막 단짝으로 윤복진 선생이 가사를 만들면은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이고 그런 노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윤복진 작곡집을 펴내었는데요. 물새 발자국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실려 있는 그 윤복진 작곡의 노래들 가운데 상당수의 노랫말을 박태준 선생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물새 발자국이라는 책의 표지를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하니까 표지 사진 이인성 화백이 그렸습니다. 이인성 화백을 아시죠? 대구 하면은 바로 대구를 대표하는 한국 근대 그 참 회화사에서 빛나는 이름이죠. 이인성 선생. 그 이인성 선생이 박태준 선생, 윤복진 선생과 함께 아주 짝꿍이었어요. 그 세 사람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중마고우로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문화 운동을 펼쳤던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보실 이 노래는 윤복진 선생이 이제 1절, 2절을 이렇게 작사를 하셨는데 3절은 윤복진 선생이 아니고 다른 분이 붙인 것 같아요. 그 월북 작사가의 노래다. 윤복진 선생은 남북 분단 과정에서 북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지 대상이었죠. 이제는 풀렸습니다만은 그 윤복진 선생은 우리 대구 문화사에서 아주 높이 기려야 할 그러한 훌륭한 작사가였습니다. 아동문학가였죠. 이 노래를 이연실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호젓한 가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를 때 곡조는 같은데 가사 버전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노래를 같이 함께 쭉 불렀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참 이연실의 목소리로 듣는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나직하게 따라 부르시다 보면은 저절로 눈물이 나실지도 몰라요. 미리 손수건 준비하세요. 정겹습니다.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진레꽃 진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엄마 부르며 저는 이 노래를 어릴 때 부르다가 참 자주 운 적이 많았습니다.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그것도 6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음력으로 환산했으니까 8월 초순쯤 되었겠죠. 북한에서 막 남침해 내려온 공산군이 낙동강을 향해서 막 파죽지세로 내려왔죠. 한 달가량쯤 지나서 제 고향이 김천인데요. 김천 쪽으로 공산군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을에. 내일이면 공산군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전체 주민들에게 마을을 살던 집을 비우고 떠나십시오. 위험합니다. 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제 가족들도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피난길을 떠났는가 하니까 마을에서 한 30리 가량 떨어진 산골짜기에 아주 높은
산지기 집으로 피난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뱃속에 품으시고 만삭의 몸이었어요. 그 높은 산길까지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죠. 무거운 배를 안고 터벅터벅 걸어서 산지기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푸셨어요. 산지기 집에 미역 오락인들 있겠습니까? 쇠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얼굴이 누렇게 부항이 들고 저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병을 얻어서 제 나이라고 할 것도 없죠. 첫 돌이 되기 전에 10개월 때 돌아가셨어요.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이날까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못 듣고 들어보지 못했고 심지어 사진도 한 장 없어요.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래서 제 소년 시절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눈물이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라디오에서 들려 나오는 이 가을밤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특히 초가집 뒷산 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이 대목이 왜 그렇게 슬픈지요. 그 노래만 부르다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막 이 노래는 그 후로 저의 아주 단골 애창곡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 시절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을 슬프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노래를 이제 졸업해야지, 밝고 좀 더 힘차고 활기찬 노래를 불러야지, 이런 생각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그러한 슬픔을 막 애써 억누르려고 했죠. 제가 이제 시인이 되어서 24살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시인이 되어서 이날까지 14권의 시집을 내었는데, 한 시집 한 권당 63, 4편으로 치자하면은 14권이라면은 편수가 제법 많죠. 한 7, 800편에 해당되는데,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상당한 작품이 어머니 테마시가 많아요. 그것만 뽑아서 모아도 책이 한 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라는 세 글자는 제 문학에 있어서 영원한 화두이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속이 꽉 메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제 트라우마를 너무 깊이 건드리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하죠. 그러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노래들이 가요를 비롯해서 동요가 대체로 슬픈데,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우리를 더 슬픔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현재 슬픈 사람들이 그 슬픔을 이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더 이렇게 씩씩하고 활기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갈망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윤복진 선생이 이런 노래를 가사를 만들었을 때 엄마는 바로 조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조국과 비슷한 말이 모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모자가 들어갑니다. 바로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참 어린 소년의 가련한 모습을 그렸는데, 엄마 이런 소년은 바로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애처로운 그러한 우리 결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시지 못하는 그 어머님은 바로 빼앗긴 조국의 주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라고 시작되는 봉선화입니다. 김형준 선생이 노랫말을 만들고 홍난파 선생이 곡을 붙였는데, 오른쪽에 저 사진은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돌아온 작곡가 홍난파 선생이 청년기 시절에 쓰던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난파 기념관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홍난파 선생의 사진이 있죠. 아주 영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음악 자료에 이 봉선화라는 노래의 그 만들어진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홍난파 선생이 일본 유학에서 방학 때 돌아와 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웃집에 봉선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대요. 홍난파보다도 나이가 약 한 67살 밑이죠. 그래서 늘 홍난파의 본명이 영후거든요. 홍영후. 영후 오빠하고 이렇게 놀러 와서 일본 유학생이니까 얼마나 사각 못 쓰고 폼이 납니까? 그래서 오빠의 옷도 만져보고 오빠의 막 책도 보고 일본 가면 어때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선이의 그런 행동이 밉지 않고 귀여워서 영후는 늘 이렇게 보듬고 사랑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봉선이의 마음은 해가 갈수록 영후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방학 때 이 봉선이가 찾아와서 오빠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방 입구에서부터 웁니다. 예, 너 갑자기 왜 우니? 오빠, 저희 가족들이 멀리 이사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가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오빠를 떠나가는 게 제일 슬퍼요. 하고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함경도 원산에 있는 고무공장으로 아버지도 취직돼 가고 저도 고무공장에 가서 일해야 된답니다. 아주 말하자면 도시 빈민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족들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 봉선이는 그렇게 해서 떠나갔습니다. 느닷없이 그 봉선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홍난파의 마음속에서는 늘 옆에서 헤헤거리고 재롱 부리던 그 봉선이의 모습이 자꾸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봉선이를 위해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헌정한 것이죠. 봉선이는 그 사실을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이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아주 봉선화가 여름에는 아주 아름답고 번성하게 피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이제 그 봉선화가 서리를 맞아서 완전히 축 늘어졌네요. 그 아름답던 봉선화 꽃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북풍 한설 찬바람에 네 형체는 없어졌지만은 너의 영혼은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영혼은 반드시 이듬해 봄에 내년 봄에 또다시 되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난파 선생이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뜻을 다정한 친구였던 시인 김형준 선생한테 이야기하니까 김형준 선생이 노랫말을 따듬어서 주었고 그걸 홍난파 선생이 곡으로 붙인 것이죠. 노래 한 곡도 이렇게 그 노래에 얽혀 있는 배경을 듣고 나니까 더 새로워지죠. 네, 봉선화를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습니다. 김형준 작시 홍란파 작곡으로 만들어진 봉선화를 소프라노 김천혜 선생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와 1930년대가 지나가고 3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후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죠. 일제 말 1937, 8년도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던 그 시기를 일제 암흑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민족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고 우리 한국인의 성까지도 이름까지도 일본 사람처럼 바꾸었던 것.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창시개명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하게 한국어를 쓰고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시대에는 국어를 일본어를 국어라고 그랬고요. 한국어를 조선어라고 그랬습니다. 국어 상용이라고 그래서 일본 말을 항상 밤낮 없이 쓰도록 했습니다. 길 가다가 만약에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혀 가지고 파출소에 잡혀 들어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배급도 못 탔습니다. 이런 아주 못된 짓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민족문화 말살 시기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여자 정신대, 강제징용, 지원병 이러고는 내선 일체론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내선할 때 내자가 뭐냐면 내지, 안내자를 쓰는데요. 자, 식민지 때 조선을 식민지로 경영을 했죠. 일본이 바로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내지라고 그래요. 지도상으로 보면 일본은 바깥이잖아요. 태평양 쪽에. 그런데 일본을 내지라고 그러고 안쪽의 땅이다 그러고. 조선은 한국은 바깥쪽이라고 그래서 그냥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용어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내지할 때 내자는 일본이거든요. 일본과 조선이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자. 동조동근. 할아버지도 같고 뿌리도 같다. 이 전부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억지춘향입니다. 억지춘향. 아닌 것을 맞다라고 우기는 거죠. 말이나 됩니까? 황민화론. 우리는 모두 천황폐하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강제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던 그 시절에는 우리 동료도 전혀 부르지 못했던 동료의 암흑기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 동료들이 많았나요? 모두 금지곡에 묶여서 방송의 전파를 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한번 사진들을 보십시오. 자, 일본 군대에 끌려갔던 지원병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말이 지원병이지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간 게 지원병인데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정신대로 끌려갔던 처녀들이 행군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징용으로 끌려간 청장년들이 일본의 군수공장, 비행장 활주로 닦는 곳, 기타 탱크나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 이런 데서 혹은 탄광 이런 데서 죽도록 강제노동을 당하던 그러한 광경입니다. 밑에 것은 이제 아주 일본의 행정기관들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제 말에는 동료라는 게 없었어요. 동료의 암흑기였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네요. 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찾아온 해방.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주에 우리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무장 독립투쟁,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그러한 아주 테러.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되찾게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노력도 다 소용없었어.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2방을 탁 떨어뜨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항복이라고 두 손을 들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해방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우리 한국인에게 해방이라는 게 찾아왔겠죠.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만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족 독립과 해방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국제 정세도 그렇게 변해 왔고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이제 갇혔던 민족 지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모든 것들이 이제 밝고 힘차고 활기찬 민족 국가 건설에 모두가 막 나서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의 감격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일본 일장기가 올라가 있던 곳에 일장기가 내려가면서 그 자리에는 미국의 깃발이 올라갔지요. 성조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군정이 실시되면서 아직까지도 독립국가의 기회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되기까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한반도가 식민지 시대 때는 그래도 남북이 한 덩어리였는데 도대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남과 북이 따로 나뉘어서 반동가리가 되어가지고 분단이라고 하는 그 흉물스러운 괴물이 이렇게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굴레처럼 덜씌워져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벅찬 감격의 해방은 새로운 분단의 시작이다. 해방과 분단은 쌍둥이처럼 같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감격과 비극, 그것의 공존이라는 것이죠. 참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비극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벅찬 그 해방의 감격을 떠안아서 노래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우울하고 어둡고 아주 암울하던 그러한 노래들이 밝고 씩씩한 노래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래라고 하면은 좀 재롱스럽고 막 너무 유희적인 그런 테마가 많았는데 이제는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그러한 노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악 교과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음악 교과서라는 게 뭡니까? 전부 일본 동요, 일본 장가만을 가르쳤는데 해방된 조국에서는 우리 민족의 동요를 드디어 음악 교과서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1920년대 색동회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봉선화 동요회, 노래동모회, 방송어린이 동요회 등의 노래단체들이 막 나타나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음반도 내고 활발한 활동이 펼쳐졌는데 그때 활동했던 아주 명망 높은 작곡가들의 이름을 말하자면은 과꽃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권길상 선생,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만드셨던 안병원 선생, 높고 높은 하늘이라를 만드셨던 박재훈 선생, 가을맞이의 장수철, 앞으로를 만들었던 어린이 행진곡의 정세문 선생, 바로 이렇게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동요에 담아서 만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위의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민족지사들이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대한독립 만세! 하라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고 길거리에는 온통 해방을 기뻐하는 군중들이 길거리를 꽉 메웠네요. 어떤 축제가 저런 축제가 있겠습니까? 이야, 참 대단하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7월 17일은 뭡니까? 제헌절. 3월 1일은 3.1절. 이런 국경일들이 있는데요. 딱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없습니다. 이제 11월 말만 되면은 2016년 달력이 나오겠죠. 새해
달력을 턱 받아가지고 뒤적거리면서 여러분들은 뭘 먼저 보십니까? 내년에는 노는 날이 며칠이고를 먼저 보시죠. 그런데 반드시 보아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통일절이 어디쯤 있으면 좋을까? 통일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몇 월달이면 제일 좋을까요? 그걸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어느 때인가는 감격의 통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통일이 되면은 다시 길거리에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훌륭한 작곡가 선생님들의 사진들입니다. 자, 어린이 행진곡. 앞으로가 아니고 발맞추어 나가자 이 노래입니다. 한번 1절만 감상해 보실까요?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우리들은 씩씩한 어린이라네 금수강산 이어진 새싹이라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곡조가 이미 다르죠? 아주 밝고 경쾌하고 발랄하고 씩씩한 뭔가 아주 네 박자에 맞춰서 막 이렇게 행진곡으로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흘러간 초등학교 시절에 아침 조회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 시간에 몇 학년 몇 반은 어디로 들어가고 또 몇 학년 몇 반에서 몇 반까지 어디로 들어가고 딱 들어가는 문이 있었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들어갈 때 운동장에 울려 퍼지던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발맞추어 나가자 였습니다. 자, 이 노래를 보시죠. 안석주 선생이 노랫말을 만들고 안병원 선생이 작곡을 했는데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된 셈인지 이 노래가 그렇게 자주 안 들려오더라고요. 예전에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자리에서도 많이 불렀고 특히 또 남과 북이 만남의 자리를 가졌을 때 항상 이렇게 어울려서 마지막에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대개 이 노래였는데요. 어느 시절부터인가 이 노래가 슬그머니 좀 퇴조하고 자주 안 불리는 게 좀 서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진 보십시오. 위의 사진과 밑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분이 아버지 같습니까? 그런데 아들입니다. 아들 사진이 바로 안병원 선생이 7순이 넘었을 때 사진이니까 더 아버지 같이 보이죠. 위의 사진은 참 구하기 어려운 사진이었습니다. 안석주 선생, 호가 안석영인데요. 안석주 선생이 극작가이셨는데 이분이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안석주 선생이 맨 처음에 만들 때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것을 바로 아드님 되시는 안병원 선생이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독립을 통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된 것이 이 노래의 바로 유래가 된 것이죠. 자, 우리의 소원을 오늘 큰 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희망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별에 살리는 통일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1절과 2절이 가사가 같습니다. 네. 그만큼 김구 선생의 그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대목이 있죠. 누가 나의 소원을 묻는다면은 나는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전에는 독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통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김구 선생의 충정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춘병 작지 박채훈 작곡으로 만들어진 어머님 은혜를 보십니다. 어머님 테마의 노래를 들자면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해마다 어버이날만 되면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어머님 은혜,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죠.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는 시인이었던 무예 양주동 선생이 쓴 시를 이렇게 노래 가사로 바꾸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양주동 선생의 어머니 마음은 불교에 보면은 경전 가운데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은혜, 자식이 멀리 갔을 때 기다려주시는 은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10가지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로 어머니 마음이에요. 부르다가 우는 경우가 참 많았죠. 네. 그런데 저희들의 어렸던 시절 초등학교 때 이 노래도 그렇게 가슴에 아련하게 와닿았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아동들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일일이 설명하고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은혜는 참 소중하다. 아무리 말해봤자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노래로서 만들었던 우리 그 동료인들 그리고 음악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는 시고 기르시네 어머니는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그 유교의 경전에 나오죠. 부생모육지은 이런 대목인데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그 대목을 들을 때마다 막 굉장히 궁금하고 의문이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었죠. 아버님이 날 낳으셨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낳으셨지 어떻게 아버님이 날 낳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담임 선생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고 갑자기 당황하셔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꾸중을 막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부생, 모육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아울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참 이쁜 노래 하나 나왔네요. 어효선 작사 한용희 작곡입니다. 어효선 선생의 사진이 위에 있네요.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다 작곡하셨습니다. 한용희 선생도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것입니다. 그리고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어린이들에게, 아동들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고결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훈육을 노래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일깨워 줄 수가 있나요? 겨울에는 하얄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저 눈처럼 하얗게 덮인 눈 속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니까요. 참 너무도 아름답고 정겨운 노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살아니까요. 이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표정이 너무나 곱고 순수합니다. 자, 초록바다도 같은 종류의 노래입니다. 박경종 작사 이기예석 작곡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내 발을 어루만져 주지요 라고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 부르시는 여러분들 표정이 초등학교 시절로 그대로 돌아갔네요. 네,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효선 작사 권길상 작곡으로 꽃밭에서를 보십니다. 이 노래 가사는 아주 애처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어느 날 신문에 그 한 아이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초등학교 학생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가 없어요. 아빠는 어디 가서 돌아오시지 않느냐? 전쟁터에 가서 돌아가셨답니다. 6.25 때. 그런데 6.25 전에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꽃밭을 만들던 그 기억 때문에 해마다 꽃 모종을 심을 때만 되면 아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라는 그러한 인터뷰의 기사 대목을 어효선 선생이 보고 이 노랫말을 만든 거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채송화, 봉숭아, 나팔꽃도 만발했는데 왜 같이 꽃밭을 만들던 아빠는 이날까지 돌아오시지 않는 것인지요? 그런 여운이 담겨져 있죠. 아빠는 꽃을 보며 살자고 했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고 했죠. 이것은 아마도 이 시를 쓴 시인이 여기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좀 더 담아 넣은 부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꽃밭에서의 1절을 부르십니다. 우리 가슴을 꽉 잡고 이렇게 뭔가 그 부여잡고 놓지 않는 애틋한 정서가 있다면 바로 꽃밭에서라고 하는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꽃밭에서를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섬지박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현대 동요사에서 이 노래만큼 많이 불려진 노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가슴에 꽉 와닿는 아름다운 정서가 있죠. 같이 한번 우리들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보십시다.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가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에 선으로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가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당호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피난지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작사가 한인현 선생이 바닷가 어느 마을 앞에서 겪었던 그 장면이 그림처럼 눈에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섬지박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은 스르르 발을 베고 이렇게 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팔 베고 스르르르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이게 더 효과적인가 보죠. 1960년대 동요는 모습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방송사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가요, 팝, CM송 어떻게 보면은 동요에 비하면 꽤 자극적인 음악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악이 나오면은 동요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일시입니다. 실제로 동요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각 사회단체에서는 동요 행사를 막 열기도 했죠. 동요를 되살리자 이러고요. 그리고 63년도에 동아일보 소년판에는 이주일의 동요라고 하는 것이 코너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동료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린이 합창 운동이 이 시기에 나타나서 동료의 가창력의 수준은 높아졌고요. 1970년대는 70년대 같이 봅니다. TV가 급속히 보급되어서 상업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집니다. 동료에는 아주 안 좋은 시기입니다. 73년도에 동료 보급 운동의 의욕을 새로 다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확실한 동료의 발전의 계기가 나타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상을 담은 노래들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수인의 앞으로라는 노래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60, 70년대는 동료가 과거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좋은 동료가 나타나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도 한 곡을 고르란다면 이걸 고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라고 하는 이 윤석중 작사 이수인 작곡, 이 노래를 씩씩하게 한번 불러보십니다. 앞으로 지구는 두니까 자국으로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가지 앞으로 아주 씩씩한 감성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1980년대도 역시 동료의 힘겨운 여건이 전개되었고 90년대는 동료 장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동료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금씩 옛 모습을 회복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동료라고 하는 것이 지니는 고유의 기능이 반드시 있고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이 고결하고 순수한 동료의 기능을 되찾아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곡의 추억의 동료를 같이 불러보셨는데 옛날 생각나셨죠? 네. 옛날에 어땠습니까? 네. 추억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경험은 무지무지 소중하거든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르셨던 동요를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둘러앉아서 불러보는 그러한 행복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꼭 그러시죠? 네. 네. 여러분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